다음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대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나눠드린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통령 질의 순서대로 해볼까요? 네. 의사진행거든 한데. 그래? 그래가지고는 논란이 있으니 합의해서.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유상범 수석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먼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난 11월 6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규제 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 통관 통계를 기반으로 규제 지역을 결정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도 다 드러났듯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0일 이미 9월 통계를 완성해 내부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4시에는 국토부에 보고를 했고 10월 14일에는 대통령실에 해당 통계를 전달했습니다. 즉 주정심이 열린 10월 14일 9월 통계는 이미 존재했고 국토부와 대통령실도 9월 통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실장은 존재했던 통계가 없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저희는 분명한 위증이라고 판단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4조에 따라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는 본회의나 위원회가 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김용범 실장의 위증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즉시 위증 고발하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네,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화성정 전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상범 의원님께서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을 논의해 주셨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증이 아니에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토위원회에서도 국토부를 상대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증 고발 사례와는 저는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질의. 네,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께서 국토위에서 이 해당 사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의 위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국토부에도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접수가 돼 있었습니다. 존재했던 거죠. 둘째, 주정심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심은 규제지역이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규제지역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정책실장이 기재부 차관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고 주정심이 열린 이후에 여유 있게 규제 지역을 결정하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를 늦출 수도 있는 사안이었죠. 따라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위증 자체로 국민들에게는 오도된 해석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고통에 몰아넣은 다음에 거짓 답변을 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증으로 이미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확고하게 증언을 국회에 성실하게 답변해낸다는 법안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위증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럼 대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범 정책실장님. 네. 그 대미투자법에 3,500억 불 대미투자와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용 포함됩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초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행정협정에 의한 MOU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고 특별법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국회는 법안 검토하면서 그 숫자 다 바꿔도 되겠네요. 입법은 국회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500억 불 투자에 대해서 MOU지만 저희는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중대한 부담이라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 국민의힘은 얘기하는데 정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 그건 상호 이해 협정이니까 예. MOU고 그러면 대신에 특별법을 넣는다 해서 특별법에 3,500억 불 투자와 200억 불 한도를 포함하시는 건데 그럼 정부는 그 국회는 원점 검토하겠습니다. 입법 사항 국회에서 논의하시면 되고요. 네. 네, 3,500억 불 MOU 사항에 이행을 위한 법안인데 가급적 저희는 MOU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그 초안에 국회 입법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명확해야 됩니다. 국회 비준을 MOU를 거치든지 아니면 특별법의 내용은 국회가 원점 검토하든지 맞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500억 불을 원래 그 금액을 합의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으로 다 말을 바꿔가지고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지난번 그렇게 말씀 주셨죠? 8월 2일 날 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역에 대한 합의가 충분치 못했는데 3,500억 불 합의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결국 발목이 다 잡혔는데. 네,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그 시점에 7월 31일 날 합의할 시점에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군사적 협력의 관계라든지 GDP 대비 투자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주장할 바가 훨씬 더 있었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고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중국의 최접경이고 동시에 이 외환 보유거나 경제 규모에서 일본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0억 불이라는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그걸 더 낮추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전 논리가 있었다고 봐요. 그 왜 관철이 안 됐습니까? 7월 31일 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7월 31일 날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아시는 대로 대미 흑자 규모가 일본과 한국은 거의 똑같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3,500불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논리에 따라서 우리 2.5배 여러 가지 주장을 했죠. 줄이려고 했죠. 제가 그 워낙 중요한 지금 저희가 협정과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존중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처음 맺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국방의 자유, 군사상의 자유, 그다음에 정치 행동의 자유 등등 확보할 걸 다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맺기 싫어하는 군사협정이었어요, 사실. 근데 북진 통일 주장하시고 방공포로 석방하고 그런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국익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한미 조약은 얻어내면서 군사적 자유, 정치적 자유 다 얻어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한미 동맹에서 큰 역할을 하신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 주장하고 원자력의 상업적 활용, 고리, 원전 다 지어내고도 한미 동맹 지켰습니다. 요번에 너무나 저는 아쉽습니다. 이 역사적 기회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속에서 통상 질서가 변화하는 격변기인데 이번에 찍은 점이 저희 후대를 기속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시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그 100% 동감 뭐 그런 정신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원점 검토할 것이고 그것은 다시 행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행정부 차원에 다시 협상을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국회에서 입법 이 MOU를 이행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국회 결정 사항입니다. 네, 팩스시트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예. 예, 양국은 각각 국내법의 그렇습니다. 절차와 내용은 예. 준수한다라고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원점 검토해서 다시 협상하실 수 있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네, 잠깐 수고하셨- 한말 네, 다시 협상은 정책실장. 아니고요. MOU는 MOU로 정부 간에 한 거고 그 이행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 조치를 국회가 하는 건데 그 입법 조치를 국회가 한다는 거고요. 협상을 정부가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31일 날 3,500불 이후에 3달 한 반 정도 의원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최종 조정안이 연간 200억 불이랄지 여러 핵추진 잠수함이라 여러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수민 의원님이 항상 30초 정도를 덜 쓰고 계시거든요. 제 마음에 그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좀 편파적이에요. 네. 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서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서실장께서 안 오셔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국감에서 26일 대통령께서 귀국한 이후에 28일 중대본 회의 주제까지 대통령의 화재 사건과 관련한 행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장짜리 달랑 줬죠. 매뉴얼에 따른 어떤 굉장히 매뉴얼 개요 같은 내용들을 한 장짜리를 달랑 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 굉장히 의문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떤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지난번 국감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죠? 대통령 귀국 후에 26일 밤 그다음에 27일 날 보고받고 28일 날 회의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보고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황당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달라고 추가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비서실장께서는 제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께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십니까? 절대 비서실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왜 제출한다고 한 걸 안 합니까? 그런데 실장께서 지금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일정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제가 국자원 제출했습니다. 화재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보안 사항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했었는데요. 여러분의 말대로 하면 당시에 제가 문제 삼은 건 뭐냐면 당시에 3실장 어느 누구, 당일 국감장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27일 날 대통령을 직접 뵙고 대면하여 보고하거나 대면하여 지시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국자원 화재가 났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어느 누구도 대면하지 않고 그렇게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의원님, 국민들은. 의원님, 행안부 장관과 실장님은 그때 국무총리가 본인 소관도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씀 수습하고 그만하십시오. 계셨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실장님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행안부 장관은 SNS로 문자로 소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은 행안부 장관이 아마 직접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과 연락을 하셨을 겁니다라고 비서실장은 추정해서 얘기했고 당시에 비서실장은 마무리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 비서실장조차도 당시에 27일 날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에 계셨는지 그리고 국자원 화재와 관련하여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본인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그때는 정책실장님은 본인 소관도 아니라고 했는데 왜 본인이 자꾸 답변하시려고 안전 문제가 합니까? 제 소관이 아니고 네. 비서실 안에 다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다 정확히 답변 드릴 분들이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안보실장께서는 문자로 보고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과 문자로 소통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국자원 화재라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문자 정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27일 하루 전체가 블랭크로 비어 있습니까? 자, 홍보수석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홍보수석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시간 끊어주세요. 홍보수석님께서는 아주 상세한 문자를 배포를 했었죠. 상세한 문자는 아니고 네, 뭐 그래도, 대략적인 문자를 배포를 했었죠. 두 문장 정도의 문자였습니다. 예. 그럼 홍보수석님께서는 그 문자 내용은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본인이 작성한 겁니까?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예. 받으셨습니까? 예. 홍보수석께서는 27일 날 대통령을 뵙고 국자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손 안 드셨거든요. 다른 대면 보고는 한 거 있습니까? 대면 보고는 제가 하는 건 아니어서요. 다른 사항에 예. 대해서도 대면 보고 하신 적은 없습니까? 다른 분들이 하신 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네, 본인도 한 적 네, 없으십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었기 다음 날 때문에. 예능 촬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전 보고 하신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네. 당일날 바로 하신 겁니까? 당일날 다루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한 달 전쯤에 예정이 그 토론을 해서 결정이 다음 된 날 거였습니다. 일정인데 전날 그런 보고 안 합니까? 전날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저는 국자원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이후에 귀국하시기 공항에 도착하시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하루 27일 하루 전체가 대통령의 일정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어떠한 실장급에서도 직접 대면해서 보고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장관과 그다음에 국가 위기 실장님께서도 문자로 서로 지시하고 보고하고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문자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던 자료는 비서실장님께서 약속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하시면 간단히 좀 답변. 네, 답변하십시오. 예, 의원님. 비서실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대통령이 평소에 안전이나 사고에 대해서 가지신 걱정, 어떻게 그거를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대해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통령께서 문자든 통화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정을 챙기고 소통하시는데 그걸 일일이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것도 보안 사항을 공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 대통령이 직접 보좌진들과 만나서 회의를 했느냐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의 말씀에 지금 문자 정보다 이런 거는 뭐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위기관리센터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실 안에서 그 문제를 챙기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챙기고 계셨습니다. 그 26일, 27일 내내. 네, 답변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실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헌법 존중 TF를 운영하고 있죠. 네. 49개 중앙행정기관이 21일까지 내부의 조사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나요? 네, 국조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공이 있는 자는 당연히 상 줘야 되고 제가 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정부가 신상필벌을 입에 올릴 그리고 이 정부가 신상필벌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매우 듭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디서 무슨 사진 찍었는지 싹 다 나온다. 그래서 이걸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공무원에게는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 영이 서겠습니까? 대기 발령, 직위해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실 자료를 보니까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로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하고 대기 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해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로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지 않은 사람,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이 역시도 지금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자격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떠들썩하게 TF가 출범한다고 내걸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 잡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총리실이 굳이 수사하지 않아도,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 실어준 3대 특검에서 열심히 조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책임은 정무직이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장차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임기 초에 이런 필벌의 어떤 방식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필벌의 방식도 부적절하지만 신상의 방식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매우 최악인데 2030 청년, 시었음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73만 6천 명이나 되는데 그런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정말 미비한 수치에 불과하던데 그 와중에 민주노총의 임차료 지원은 국민 혈세를 들어서 55억을 지원한다. 아무리 정부 출범에 공이 크더라도 저는 너무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 장관께서는 임차료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집 못 구하는 월세 내고 있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그러면 전세 지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신상도 부적절하고 필벌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발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제발 지금 할 일 많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할 일 많다면서요. 그 일에 집중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제 간단히 답변 드릴 시간.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의원님.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헌법 존중 TF는 신속하고 절제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수사해야 될 사항이 있고 조사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을 받는 공무원들이 동의하는 경우, 본인이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핸드폰 같은 경우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냥 의심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서 그게 결백을 증명받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대 무리수 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렇게 국무총리 오늘 다시 한번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네. 네,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네. 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통탄스러운 부분도 많은데요. 그 양해각서에는 미국이나 한국의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라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이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도
명시돼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한국이 약속 안 지키면 한국만 벌 받는 거로 돼 있어서 약간 아쉽고요. 그리고 한국 돈 3,500달러에 대한 투자처는 한국과 협의만 할 뿐 결정권은 미국에 있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시점 조정 요청에 대해서도 미국이 적절한 시점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미국의 선의에 맡겨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나름대로 고생은 하셨다고 생각해요. 또 선방도 하셨는데 뭐 제약은 면했다고 하지만 그걸 위안 삼고 지나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날강도 같은 그런 어떤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탄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우리 경제 주권이 좀 심각하게 좀 훼손됐다. 이렇게 조금 그 국민들 자존심을 상당 부분 끌었다. 그런 본질은 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충분히 그 취지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행할 때도 그 우리 문구가 어떤 면에서는 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합의한 문구에 따라서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제 집행이 일어날 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물론 협의지만 우리 의원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뭐 국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우리나라 다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뭐 국내에도 약 한 1,300조 이상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은 또 약속이 또 잘 지켜져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그 이번 한미협상이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또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발표한 팩트시트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들이 뭐 차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약속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우리 지금 뭐 플랫폼 규제와 관련돼서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고 뭐 우리 진보당에서도 그런 법안들을 냈는데 특별하게 뭐 미국을 뭐 더 규제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항을 보시면 어디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방향으로 나와 있,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사실 어떤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들은 똑같은 규제를 하는 거지 미국만 특별하게 규제하는 거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이건 간섭상 때문에 플랫폼 규제가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우리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골목상권을 엄청나게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 대책을 언제 세웠냐면 골목상권 다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입점거리 제한하고 의무휴일 도입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대형마트도 어려진 상이에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힘들어요.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일자리들이 아주 그 고용의 질이 높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플랫폼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규제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고요. 지금 제가 미국과의 협상과 별개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지금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광고 판촉 비용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또 일방적으로 수수료 올리고 또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이렇게 불리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것을 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법안도 만들고 정부가 그것을 또 유도해내고 그렇게 해야지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자도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내 플랫폼 우리 국내법적인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논의는 앞으로 공정위 그다음에 국회에서 하실 거고요. 그런 우리 국내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이 MOU 때문에 그런 국내 판단이 우리 디지털 주권이나 소상공인 보호에 크게 저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그런 플랫폼과 관련된 좀 규제에 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무수석님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아 예. 오늘 앞에 계시네요. 네, 특별 대우 받았습니다. 네. 정무수석님 그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들의 반발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으세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저는 적어도 당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사들이 1심 판결에서 오케이. 무죄 받은 건 실패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근데 왜 먼저 1심 판사한테 먼저 아니, 항의를 1심 해야지? 판결이 무죄가 아니죠. 배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네. 근데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충격적이다. 이게 정무수석실 언론 이야기던데, 그거 항명, 그게 왜 항명이에요? 어떤 명이 내려가서 항명입니까? 저는 항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는. 정무수석실에 정무비서관이 언론에서 항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적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니 정무수석실은 각자 알아서 도생하시는 거예요? 서로 조율된 얘기 아닙니까? 가끔 좀 다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이죠. 또 개인 대통령이 정치인이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저기서 다른 얘기하면 그게 근데 대통령십니까? 어쨌든 저는 일반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네, 하나 더 말씀하시죠. 여쭤볼게요. 자, 이게 항소 포기 과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게 그게 공모 아니에요? 근데 근데 어쨌든 왜 이거를 집단행위로 어쨌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예. 대통령실에서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언론에 얘기하지 않게 하셔야죠. 국민들한테 그래도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눈과 앞으로- 귀와 입인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공무원 휴대폰 들여다보겠다. 이거 TF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사안은 사실은 고민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쭤봤어요. 승진을- 어느 법에 근거한 네? 겁니까? 뭐 법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부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네. 느낌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그게 아니 벌써 조사를 위법 해야죠. 소지가 있는 조사를. 겁니다. 네. 감사원도 있는데 감사원 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 동원해서 벌써 나오는 데 있지 않아요?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대폰 들여다보기 이거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폰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가지고 항소 네. 포기를 했죠. 이 모두가 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에 불거진 겁니다. 자, 수석님, 지금 대통령의 국무회의 항소제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한마디에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1호 항소 포기가 항소 포기가 바로 대장동입니다. 이 국무회의 발언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민정수석이 보고했습니까? 항소 포기는 사실은 민정수석이 국무회의 발언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네? 국무회의 국무회의 발언 대통령 혼자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모진들이 보고하신 거예요? 그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은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이 일관되게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1호 포기를 대장동으로 하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에겐 7,800원 안겨주면서 대장동 원주민들 피눈물 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검사들 예. 이렇게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들이 항소 포기 안 된다고 얘기한다. 이거를 검사들을 상을 줘야지 벌을 줍니까? 근데 의원님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요. 네, 네. 이렇게 집단으로 한 검사들이 있는 곳에는 특활비 그 72억 그게 뭐가 대단한 돈이라고 그 특활비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입니다. 저는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는 팔비 틀고 대장동 일당은 7,800원 돈방석에 안게 한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정부라고 하더니 범죄자가 안전한 정부를 이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이따 들어볼게요. 정책실장님. 예.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딸이 여기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지금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의원님, 전세 갭투자 꼈죠?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갭 투자 아니, 아니라 지금 전세 2000년도에 꼈습니까? 그거 갭투자 아니고요. 자, 제가 잠깐만요.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자,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든 아니면 따님이 모았든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래도 전세입니다. 보유고 아니고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보통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저희 부인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 실장님. 의원님. 아니, 잠깐 그 주택을 말씀드릴게요. 소유하려고 실장님, 한 갭이 아니라니까요. 청년들한테는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정부 제 예산을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임대주택을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 월세는 하지만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이 정부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청년 월세는 67%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세 잡은 청년들이 겨우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이 대출 같은 경우는 3조 이상 잘라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은 전세를 살 수 있어서 든든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아들도 내 딸도 전세 살아서 집 사는 주거 사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놓으면 청년들 월세, 그다음에 청년들 임대주택 가라는 거예요?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는 겁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만큼 저에게 답변할 시간 주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생애 최초나 그런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예산 보십시오.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정확하게 보세요. 실장님, 누가 뒤에서 좀 보완 좀 잘해주세요. 버팀목 대출. 자,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네. 3조 이상 삭감한 게 내년 예산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수요액도 주는 겁니다. 네. 정리해 부동산 시장이 주십시오. 안정되면요. 이 지역이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또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27 때 정리한 겁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역시 사주로 제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자, 정책시장도 그렇고 우리 제 저 딸도 그- 김은혜 엮고 있는 건 실장님이십니다. 자, 의원님이 다음은 엮었잖아요.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딸이 전세 그 갭 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 말씀하셨잖아요.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요즘 갭 투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 투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그러시라니까. 제가 갭 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하시라니까. 아니 둘 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 투자 안 했어요. 자, 잠깐만. 자 그만하시죠. 김은혜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하지 말라니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정책실장! 안 가만히 되니까.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실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위증도 그렇고 말이죠.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실장! 지금 위원장이 홍보하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보십니까? 송구합니다. 자, 죄송한데요. 근데 잠시들 저도 저 죄송합니다, 위원장. 근데 그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들 한계는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 처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질의가 현안 질의가 아니고 대체 토론이라는 거 그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다들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그 대체 토론 중에 지금 헌법 존중 TF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성들을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이 그때도 국정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불법 계엄이 해제되고 한참 후에 대통령 안보실을 통해서 외교부로 해서 미국 정부에 뭐 기독교적 세계관 운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후에 보면 최근에 박성재 전 장관 보면 그 당시 법무부 과장을 통해서 불법 계엄을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들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수용 시설이라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해경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수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조사의 필요성들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처벌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사의 원칙상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총무비서관님 잠깐 좀 나와주시죠. 지금 잠깐 시간을 멈춰주세요. 시간 끊어주세요. 네, 총무비서관입니다. 예,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 저 청와대 복귀와 관련된 예산 좀 질문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황당한 행위는 지난번 12월 3일 불법 개헌과 내란이고 그 최초의 행위는 이 용산으로의 이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확하게 이 용산으로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들어갔던 예산이 총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까? 직간접 예산 다 포함해서요. 37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간접 예산까지 다 들어가서 된 예산입니까? 그건 대통령 비서실과 관련된 예산만 들어간 거지. 예를 들어서 국방부라든지 또 우리 어디죠? 경호처라든지 합참이라든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 파악이 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490억 정도 경호처까지 하면 그 정도. 국방부 합참까지요? 저는 우리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런 황당한 정책 사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연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200 몇 억이면 한다고 했던 얘기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합참과 이런 것까지 다 옮길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조단위 2조까지도 생각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3년 동안 그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좀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이전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지금 협소하게 좀 잡으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직간접 예산들 국방부 합참 등등 경호처 경비 인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런 정책 실패 사례 국민들이 그 당시 많이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사례에 대해서 비판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다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우리 총무비서관이 좀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 보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좀 복귀를 하게 되면 지금 여민관이라든지 우리 많은 우리 직원들이 일할 공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복구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완료는 안 됐고요. 그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준 예비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여야 의원님들 중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분들이 있는데 그 여민관 같은 경우, 여민 2관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이 D등급이었습니다. 저도 근무해봤지만 그런데 계속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손을 못 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복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시설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뭐 몇 년 전입니다만 쥐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우리 많은 직원들이 있는 공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다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다면 내년에라도 충분히 예결소위하면서도 많이 좀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정확히 보고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관심을 갖고 좀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제고를 할 테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16일 만에 팩트시트가 발표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해양과 원자력 파트너십 발전에 대한 양재 입장이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네 꼭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 함은 2015년에 그 개정된 내용 맞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이 사항은 좀 안보 사항이라고 우리 1차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안보실장에게 질의하고 싶은데 안보실장이 예, 정치실장님 부분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네, 1차장님 그러면 여기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라는 의미는 현재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재 걸 유지하겠다는 거죠? 35년 개정할 때까지. 현재 협정의 정신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개정 논의는 없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미 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개정 논의는 현재 없는 거죠? 이 팩트시트에는. 개정에 대한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원자력 협정 11조에 보면은 현재도 20% 미만의 농축 및 제철이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든지 서면 합의에 대한 그 토의를 착수하겠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서면 합의에 대한 용어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협정에는 양 네, 측이 서면 없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사항들 그다음 논의를 질의하겠습니다.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그 문장에 보면은 조이트 팩트 시트 파트너십에 대해서 다음 PPT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보면은 마치 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농축 및 재처리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농축 및 재처리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지지라고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그런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실장님이나 정책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김현정 차장님은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통상에 있는 다른 의원님께 다 확인했습니다. 20% 이상의 핵 농축이나 제철을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도 착수하지 않고요. 행정부에 서면 합의를 해나갔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팩트 시트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핵 및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정도지 특별한 구체적 노력은 없습니다. 다음 항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이게 제1조 정의에 보면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만약에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나 군사적 이용과는 절대 별개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여기에 네 꼭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막 이번에 원자력 핵 협정 개정을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의 원료도 우리가 뭐 개발하고 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이건 절대 별개의 사항 아닙니까? 예, 별개의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5번.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농축된 원료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건지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협력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는 전제하에 협의를 시작했고 세부 내용들은 전제했지만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세부 내용들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시트는 결국 합의된 내용을 요약했는데 거기 보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절차를 지지하는 거고 결국 이것도 의의 비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핵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미 행정부의 협정 개정, 서면 합의 추진 등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한다. 핵연료 제공을 무국에서 제한한다고 했지만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논의도 없고 군사적 이용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도 없는 이 원자력 협정 개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것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가능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로 전작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선전선동은 안보의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협정은 보셨겠지만 미국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대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 합의를 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들이 합의가 안 된 건 아니어서 양국 정상이 명확하게 서로
동의하시고 승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데 미국의 승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필요한 건지 거기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반도에 우리가 한국이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이 미국의 승인 사항이라고 예,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 설계 및 건조 능력은 세계적 수준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사항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걸 승인한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몇십 년 동안 이 추진해왔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합의가 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과 상식의 눈높이에서 국익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는 걸 없다고 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이제 MOU 중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번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인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거든요. 정책실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따라서 이거는 법적 권리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MOU라고 하고 행정적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가 이걸 잘 이행해 나가도록 우리가 국회도 거기에 잘 협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반드시 이제 법이 필요한 합의 사항들도 있고 예산이 필요한 합의 사항들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로 협의를 해가지고 협정을 맺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그 협정 중에는 제가 볼 때 비준을 받아야 될 내용도 있을 수 있다. 향후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MOU 사항에서는 뭐 당장 뭐 제 이 그 협정까지는 아직 제가 그 머릿속에 띄워놓은 거고 대부분 입법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MOU 자체가 비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예. MOU 사항 중에 MOU가 워낙 포괄적이고 안보 경제 전체 한미 동맹의 전략적 앞으로 향후의 과제를 담고 있다 보니까 MOU는 안보 사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 예, 그 뭐 통상 경제 사항도 진짜, 이제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합의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것은 아까 이제 말씀대로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행정부의 이행으로 해결될 게 있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비준 대상이라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재위 외통위에서 장관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동의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내용 중에요. 앞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in light of president 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가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이번에 지금 팩트시트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팩트시트 그 내용이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팩트시트.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구나 이런 거를 저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요 중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한 것 중에 지금 이게 11월 달중으로 지금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죠. 의원입법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11월 달 중에 이게 발의가 안 될 경우에 현재 현대자동차가 아마 관세를 추가로 한 3천억 정도 더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매달 현대기아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나라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억지 주장을 해가지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앞으로 우리 기업에도 해를 주는 이런 주장과 행위를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실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하고 그다음에 핵 잠수함 관련해서 각각 이제 둘 다 하나는 현재는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되어 있고 핵 추진 잠수함 문제도 협정을 맺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안보실 1차장. 네, 안보실 1차장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 잠수함 이제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한미 양국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안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미국 법에 기초해서 오커스의 경우처럼 호주처럼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걸 포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협정이 이제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투트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어떤 의원님이 이걸 섞어갖고 자꾸 질문을 하시던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른 의원이랑 바꿔서 질의할 여부 확인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백승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산안 질의 준비했는데 지금 현안 질의들을 다 하셔갖고 대응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헌법 존중 TF 말씀하시면서 뭐 이틀막 또 속가내기 TF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수사할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당이죠. 윤석열 정권이죠. 그러니까 왜 내란이 왜 일으켰습니까? 불법 기업 왜 일으켰고 거기 내란에 왜 동조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내란 가담한 공무원도 안 생겼을 테고 그러면 조사할 이유도 없죠. 내란 일으켜놓고 그 가담한 사람 조사하겠다는 걸 이틀막 한다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뭐 친일부역자들 반민특위 해산시켜서 그대로 부역하게 하고 자리보존 시켰듯이 내란 가담자들도 그대로 둬야 됩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지금 두둔하시는 겁니까? 자,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총리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적법 절차에 맞게 신상필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란 동조자들이 승진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란 동조하지 않았던, 가담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그 박탈감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핸드폰을 들여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비준, 관세협상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비준으로 해야 된다, 특별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한미 관세협상이 실장님 조약입니까?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의 대상이 아니죠. 행정부 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게다가 미국도 비준을 하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관세를 올렸고 사실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졌고 최종심에서도 지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관세협상 자체가 지금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응력을 높이려면 유연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려면 비준을 하면 안 됩니다. 비준을 하면 고정이 되고 그럼 우리 손발이 다 묶여서 관세협상이 혹시나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비준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왜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재계에서는 손해가 막중한데 그렇죠? 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자마자 효력이 있게 협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의가 정부 네. 책임이고요. 국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셔도 됩니다. 네. 발의 시점이 기준입니다. 통과 시점이 기준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준을 해야 되냐 특별법을 해야 되냐 이걸로 공방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기업들에게 너무 큰 손해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익 앞에 정쟁하지 말고 우리나라 정말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셔서 국민의힘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준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요. 지금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했을 때 관저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든 비용이 3,250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국방부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연쇄 이사를 하면서 든 비용이 3,250억이 넘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랬습니다. 저 명확히 확인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대한민국 국정운영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산 이전에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 이전 때문에 불법적인 수천억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습니까? 게다가 이 이전에는 역술인도 개입했죠. 외교 안보 중심축인 국방부, 외교부, 중요천사 다 연쇄 이동했죠. 안보 공백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측근 무자격 업체 불법 계약 추진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됐고요. 특히 대통령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 흰옥기탕 설치했죠. 저는 이 왕놀이를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가 장기 집권, 그냥 죽기 전까지 집권하겠다 이런 꿈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흰옥기탕까지 설치를 한 거 보니까 실장님 감사원이 봐주기 심사로 인해서 이 관저 이전 불법 비리 은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조사, 수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부는 특검에서 하고 일부는 네. 감사원 자체적으로도 아마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 예비비로 작년 예비비로 161억 또 올해 공사비로 25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 이 예. 정도로 충분한 겁니까? 우리 총무비서관 예. 일단 이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네. 이제 유지 보수가 또 추가적으로 얼마 있을지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이전으로 윤석열 정부 무능, 무책임, 무대책 국정 운영이 시작되었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가 우리 국정 운영의 정상화의 시작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정책시스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갭 투자 하신 거 없죠? 갭 투자 아닙니다. 따님도 전세 살고 있죠? 예. 근데 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가족까지는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대신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제가 송구합니다. 예. 네. 저는 가족 문제 건들고 싶지 않으나 대응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재산 한 270억 갖고 있는 의원들이 서민 청년 운운하는 것처럼 기가 찹니다. 실제로 본인 자녀는 미국에 스키장까지 있는 고급 보딩스쿨 보내놓고 서민을 애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애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들이 20살 되자마자 7억 원을 증여해가지고 뭐 증여세 다 냈다 떵떵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데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헐뜯는 것밖에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식에서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는 뭐 국회에서 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문제 안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서 하는 부분 제가 전반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자숙하겠습니다. 예. 김현지 비서관 남편 부르자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런 상황 만든 것 자체가 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족 문제는 좀 건들지 말자고 운영위에서 좀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제가 찬성합니다. 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생활 털기 TF다 아마 이런 얘기 하는데 일반 공무원 다 텁니까? 이번에요? 예.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다 털은 것처럼 얘기하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한정합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이렇게 미리 알고 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새 나가가지고 국회에서도 계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수석비서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실제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그 첫 테이블에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사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의 결과를 좀 보고 특검에서 혹시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안 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아마 대상자는 소수 정도로 아마 국한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일반 공무원 사생활 다 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란에 관여하지 1월까지 불가능합니다. 털 이유가 없죠. 이 없는 사람 왜 털겠습니까? 한 보름 정도면 되게 관련된 거 조사하고 제보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아마 전체 공직자가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 대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고위공직자로 다시 한번 인사가 나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우려입니다. 그런 사람도 속아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운면하지 말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국민께서 보고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체 공무원 다 트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다. 그런 식으로 눈속임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위증 관련해서 정책장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일에 원래 그 부동산 정책들은 그 주심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심위에는 민간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공표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정책을 짜겠습니까? 그 주택정책 대통령실에서 다 짜는 겁니까? 예, 그 두 가지인데요.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법에 보면 통계는 공표할 때입니다. 예. 통계가. 그래서 그 공표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기 때문에 13, 14일 날은 뭐 부처에 미리 가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거는 살아있는 통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계법상. 그리고 두 번째, 주정심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판단할 때를 기준으로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되고 그리고 적법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저 정무수석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항소 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항명이다라는 규정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들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본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라는 프레임에 들어가지 말고 검사들의 정치 항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의원님이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히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중에. 아니 지금 질의하세요. 아니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참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해당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지 정책실장은 괜찮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그 말한 다음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참았잖아. 뭘 아냐? 자,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무수석님. 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특수활동을 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내용은 아시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보니까 지난 9월에 뭐 법원 판결의 입장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그죠? 네. 공개를 하셨는데 뭐 공개는 실제로 보니까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공개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집행 내역, 지출 증빙, 즉 집행 내용 확인서나 현금 수령증, 카드 영수증 등 2개를 공개하도록 법원은 규정하고 있는데 특활비는 집행 명목을 알 수 없게 삭제가 돼 있고 특경비, 업추비는 집행 장소가 또 삭제돼 있어요. 네,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투명성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개한 내용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내용만 공개를 한 겁니다. 기한 공개를 한다면은 이 정도 그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그런 정도의 내용은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업무 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그런데요. 특수활동비를 업무 추진비와 별도로 쓰는 이유는 이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어디에 썼는가는 항목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법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법원에서 그와 같은 세부 내용은 아니더라도 집행 내역과 집행 내역 확인서, 현금 수령증, 카드 영수증 등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밀 유지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마치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공개를 해놓고선 특활비는 명목을 빼버리고 특경비나 업추비는 장소를 삭제하면 사실 공개하는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기한 공개한다면 시원하게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개를 하시란 말입니다. 네. 마치 그것이 투명한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는 이재명 정부는 투명했다 그렇게 생색내기용 공개를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저희 공개한 걸 분석한 게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게 있죠. 그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 아시죠? 네네. 예. 근데 특활비 집행 내역이 총 309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로금, 격려금, 민심 여론 청취, 뭐 취약계층 독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특활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역으로 나타난 게 저희 파악해 보니까 309건 중에 건수로는 72건이고 금액으로는 4억 6천만 원 중에 한 1억 1,400만 원이 나옵니다. 즉 23%에서 24% 정도가 부적절 사용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적절 사용이라는 건 법적으로 말하면 업무상 횡령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 이와 같은 비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 우리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 특활비를 집행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적어도 정밀하게 보고를 안 해주신다면 25% 이상의 25% 정도 되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활비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뉴스타파 보도는 이제 위로 격려 목적으로 특활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 이 지침을 부분에 위반하는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네. 부분이 있으니 예산 소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입증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 잘 논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네. 예, 김 실장님, 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부위원 중에 김 실장님보다 더한 모욕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도 김 실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질문하는데 무슨 뛰어와서 때릴 듯한 분노의 모습을 표출하는 이 자세, 결국 이재명 정부의 오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의원님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언론에서도 갭 투자란 지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 MOU 채택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면 한국은 미국은 어음을 주는 것이다라는 그걸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8월에 우리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0세대를 구매하는 내용 이게 발표 안 됐었죠. 예, 팩트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한 게 뭐냐면 농산물에 관해서는 명백히 양보한 게 없다고 나왔는데 GMO 부분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예 작물에 대해서는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자체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실장께서 국민한테 수없이 약속했던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합니다.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서 그거는 시장 개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 개방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US 데스크를 만들고 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고 이런 내용들은 절차상의 절차를 좀 개선하는 문제지 이 MOU 상의 비관세 장벽의 이 표현 때문에 시장 개방되는 상 일절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이게 대체 토론과 잠시만요. 대체 토론과 전혀 관련 없는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아요. 충분히들 서로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뭐 일방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자, 아마 자 조용해 주세요. 자 조용해 주십시오. 우리 저 김은혜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면 또 아마 반론이 또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당에 그런 발언을 주면 그게 편파적일 수 있지만 야당에 그런 발언을 주는 건 전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양해하면서 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김은혜 의원님께 정책실장님께 한정된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집이라는 건 이제 절망입니다. 정책실장님이 흥분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을 산 뒤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면 그걸 갭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갭투자 용어가 아니죠 이게. 내가 해외 나가야 되는데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런 사연 안 봐줍니다. 투기가 아닌데 다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갭투자라 불러요. 그래서 정책실장님 총괄하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장님이 억울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지금 천불이 납니다. 실장님. 정책실장님은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대출을 못 받고 집도 못 사는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그렇게 입안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청년이 전세,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원하고 있으니 그 점을 고려해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탁, 요청,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현안 질의와 같았던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자꾸 끼어들면은 앞으로 발언 제재하겠습니다. 계속 할래?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님,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님, 그리고 강병인 대통령 경호처 기획관리실장님,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정책실장님, 그리고 우리 우상호 수석님, 그리고 저 직무대리님, 저 여민관에서 전부 다 근무하셨었죠? 네. 저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뭐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여민관 그거는 정말로 재검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것이 재건축 수준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근무 환경은 적어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